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부차적 질적 특성으로서 비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비교 가능성은 기관별 비교 가능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으로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답니다. 기관별 비교 가능성은 작년도 재무제표랑 올해 재무제표랑 놓고 보았을 때 둘 간에 서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답니다. 그러려면 회사는 작년과 올해 계속 일관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A 회사의 재무제표와 B 회사의 재무제표를 놓고 보았을 때 둘 간에 서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답니다. 그러려면 A 회사, B 회사는 서로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말 되죠? 그래서 기관별 비교 가능성을 계속성이라고 부르고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통일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약 조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약 조건은 첫 번째 제약 조건 비용과 효익의 대비랍니다. 이런 용어는요.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쓰는 것 같습니다. 자, 회계 정보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는 정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으려면 정보 제공 비용보다 정보에서 얻는 효익이 더 커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게 비용과 효익의 대비. 그리고 두 번째 제약 조건은 중요성이랍니다. 말은 길게 적었는데요. 그런 부분, 해당되는 부분들이 잘못 표시되거나 생략됨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판단이 흐려진다? 그러면 그거는 중요한 정보인데요. 그런 해당되는 부분이 없더라도 의사결정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중요성이 없는 정보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정보가 제공되려면 중요성이 있는 것만 제공해 줘야 된다. 그게 중요성이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회사 자산이 4조짜리 엄청 큰 회사랍니다. 그런 회사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단위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100만 원을 단위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겁니다. 중요성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회사의 보고서에 있어서 단위를 1원으로 해버린다면 눈만 복잡하고요. 100만 원 이하의 단위들은 전혀 유용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기출 확인 문제 봅시다. 지금까지 조금 정리했던 내용 가지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확인하자. 다음은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관련된 내용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대요. 맞죠?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딱딱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를 다른 항목을 끼워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다. 자, 중립성,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적시성. 나머지 세 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정리했었다. 그죠? 목적 적합성에 대한 구성 요소인데 중립성은 신뢰성에 대한 구성 요소였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볼게요. 재무제표입니다. 자, 재무제표라는 거는 재무회계, 즉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자, 키워드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할게요. 재무제표 첫 번째 줄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재무제표는 다양한 부류, 그죠? 주주, 은행, 거래처, 과세당국 등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기업에 관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보고서를 통칭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영자한테 있답니다. 경영자 동그라미. 그리고 이러한 표준화된 보고서가 의미가 있으려면 일정한 약속에 따라서 작성이 돼야 되고 그 약속의 이름이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라고 했습니다. GAAP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자, 그리고 재무제표 종류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국제회계 기준, 나라 간에 서로 좀 다른 회계 처리 방법을 좀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두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요게
종전까지 있던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기존 K갭, 갭은 갭인데 한국의 갭이다 이겁니다. 기존에 있던 이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고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자 회계 처리 기준이 너무 좀 복잡한 요소가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를 모아놓은 것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범주를 한번 구분해 보면 이렇게 나누신답니다. 먼저 외부 감사받아야 되는 업체, 이런 거를 외감업체라고 부른답니다. 기준은요, 자산 총액이 120억 원을 넘는 회사랍니다. 그러면 규모가 엄청 크니까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장부를 너희 마음대로 작성하지 말고 장부 작성한 다음에 저와 같은 공인회계사,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아가지고 장부가 잘 작성되었습니다라는 거 검사를 딱 받고 그 검사받은 보고서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딱 부여한 회사를 외감업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자, 규모가 그만큼 안 큰 회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외감 회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외감 회사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기업, 그리고 그렇지 못한 비상장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비외감 회사를 그러면 그 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업 범주는 크기는 두 가지, 조금 잘게 쪼개면 세 가지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답니다. 자, 상장기업은요 반드시 회계 처리할 때 IFRS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대요. 비상장기업은요 IFRS에 따라서 하거나 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 외의 범주에 속하는 회사들은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딱 그 선택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은요 요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요거에 따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회계 처리를 보면요 IFRS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식 단계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조금 더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좀 지역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범위는 요것이고요. 각 기준마다 우리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라고 재무제표를 따로따로 딱딱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은 서로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앞으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입각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 종류는 5가지랍니다. 그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먼저 재무상태표 동그라미 치십시오. 일정 시점 동그라미 재무상태 동그라미.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게 재무상태표랍니다. 재무상태를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자산, 부채, 자본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이러한 재무상태표는 언제? 일정한 날짜 현재로 나타낸답니다. 즉 카메라로 찰칵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월 31일자의 재무상태는 이렇다. 자산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회사 덩치죠. 부채는 자 회사 덩치 크다고 좋은 게 아니죠. 다 남한테 빌려가지고 돈 끌어온 걸로 재산 늘리면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 오른쪽은 그 재산을 갖추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한테 빌린 게 2억 원이고 회사 주인이 출자한 거는 3억 원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요. 동그라미 칩시오. 일정 기간 동그라미 경영 성과 동그라미. 일정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카메라로 찰칵 찍는 게 아니고 비디오로 쭉 촬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는 두 가지랍니다. 수익과 비용. 돈 번 게 수익이고요. 돈 쓴 게 비용이겠죠. 그래서 수익 빼기 비용은 뭐가 됩니까? 당기순이익이 될 것이다. 장사 열심히 했더니 1억은 남겨먹었다. 그렇게 표시하는 게 손익계산서. 자, 그리고 그 외에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방법까지 묻는 거는 요 두 가지 재무제표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의미만 잠깐 등장하고 만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게 뭐 하는 거다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자, 자본 변동표는요. 자, 재무 상태에 있어서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몫은 어디라고요? 자본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 기초 시점의 자본 얼마고 키말의 자본 얼마인데 그 사이에 얼마가 변동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자본 변동표랍니다. 현금 흐름표는요.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내 지갑에 지금 얼마 현금이 있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현금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보니까 현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타내는 보고서가 현금 흐름표랍니다. 기초 시점에 현금 얼마 있었고 기말에 현금이 얼마 있는데 그 사이에 얼마가 변동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보고서가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이란 것도 재무제표 종류에 속한답니다. 주석 동그라미 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별지를 동그라미 하십시오. 별도의 종이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보고서 내용 중에서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마크를 살짝 별표 1번 해가지고 이 별표 1번은 별도 종이를 보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별도 종이에다가 별표 1번 한 현금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주석인데요. 이러한 주석에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5가지다. 그리고 기출 포인트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자, 주석도 분명히 재무제표 종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적혀 있고, 자, 그 다음 밑에 주기라는 것도 있답니다. 주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석은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별지였죠. 주기는 키워드가 괄호입니다. 거기 설명 부분에 보면 괄호 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괄호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주기는 이러한 보고서 안에 이렇게 괄호로 잠깐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을 말한답니다. 이런 내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랍니다. 그래서 주기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우리 교수님들 말장난 혹시 좋아해서 그런 거 문제 출제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주석은 재무제표 종류 안에 들어가고 주기는 재무제표 종류 안에 안 들어간다. 그거를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K1의 프로그램을 나중에 실기പ്레스 다루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서식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과거에는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종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험 문제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재무제표 종류 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거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발라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요. 여기 자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 앞에서 등장했던 자본 변동표라는 내용 속에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다시 재무제표 종류로 넣을 필요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온대요. 자, 기출하기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요 세 가지는 맞고 시산표라는 거 들어본 적 없다고 그죠? 3번이 정답.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1절 회계의 기본 개념 보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에 비교적 자주 나온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기출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본 가정 하에서 작성된다. 그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뭡니까? 비교 가능성의 가정 이런 거 없었죠? 4번이 정답. 문제 2번 봅시다.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아시겠죠? 주석 맞고요. 이런 건 아니다. 그죠? 이익잉여금 처분기한서 아니라고 했고 주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것은? 자, 신뢰성의 구성요소 3가지죠. 그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답은 1번이 되겠다. 문제 4번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자, 방금 푼 3번 문제처럼 단어로 따박따박 제시되어 있으면 굉장히 찾기 쉬운데 가끔은 이렇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정의를 딱 이해해가지고 따박따박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 객관적이다. 뭡니까? 중립성이죠. 중립성.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뭡니까? 다수의 측정자가 측정하더라도 그 유사한 결과 검증 가능성이죠. 3번.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이죠. 네. 그래서 요 3가지는 신뢰성의 구성요소니까 보나마나 답은 4번이겠네. 의사결정에 제공된 회계정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 가치를 높여야 된다. 예측 가치죠. 예측 가치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구성요소였다. 문제 5번 봅시다.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회계정보가 기업 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엄청 길게 적었는데 키워드는 뭡니까? 당초 기대치를 확인시켜줘야 된다. 겁니다. 뭐 피드백 가치. 2번이 정답. 문제 6번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간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맞고요. 2번. 수익인식과 관련해서 완성기준을 적용하면 뭡니까? 진행기준보다 완성기준을 어떻게? 나중에 수익인식하는 거니까 신뢰성은 높지. 그렇지만 목적 적합성은 낮다 이겁니다. 완성기준을 적용하면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지만 신뢰성은 저하된다.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동그라미 3번. 3번, 4번 읽어볼게요.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현행원가를 적용하면 즉 공정가치법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시가에 따라서 금액을 따박따박 바꾸는 방법을 채택하면은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는데 신뢰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 맞죠? 4번. 회계정보의 보고와 관련하여 중간 보고를 하면 목적 적합성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신뢰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적 적합성은 향상되고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문제 7번 볼까요? 다음 중 역사적 원가주의와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역사적 원가주의, 유형자산 같은 건물을 샀을 때 취득원가로 계속 투자라는 게 역사적 원가주의였습니다. 동그라미 1번. 회계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이런 거 없죠. 둘 간의 상충관계가 있어서 1번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2번, 3번, 4번 읽어나 봅시다. 기업이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도가 된다. 이런 내용 잠깐 언급드렸다. 그죠?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원가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동그라미 3번.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역사적 원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역사적 원가라는 회계 처리 방법의 정의를 이렇게 기술했네.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는 말이겠지 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접할 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지문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제가 키포인트 정리해 드린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 존속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계속 기업의 가정 맞겠죠.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경영자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정답 2번. 3번, 4번 읽어나 봅시다. 3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 변동 및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4번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일 것이고. 됐습니다. 문제 9번 봅시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생소한 지문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라고요. 현금 흐름표는 사실은 이름 정도만 알고 그 의미만 뭔지만 알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현금에 대한 뭐 내용 같다 그죠? 넘어가시면 되겠다. 키워드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구성되고 주석을 포함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틀렸다. 요거 대신 자본변동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됐죠? 이렇게 답을 찾는 것입니다. 4번 주석은 우발 상황과 같이 재무제표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맞는 말이겠지 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고 부연 설명 하나만 할게요. 자, 현금 흐름표는 현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세 가지라는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보고한대요. 드러나 보십시오. 자, 회사가 기초보다 기말에 현금이 엄청 증가했답니다. 기분 좋다 그지? 그러나 그 실속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된답니다. 장사를 잘해가지고 현금이 늘었다 엄청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는 것 중에서 현금 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투자활동,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아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봤다 그죠? 재무상태표의 왼쪽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뭐 있던 자산을 팔아가지고 돈 들어온 거 이런 거를 투자활동이라고 한답니다. 또는 자산을 새로 사는 거 이런 것도 투자활동, 자산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있는 부채 또는 자본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답니다. 돈이 엄청 늘었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부채가 늘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현금 늘었다. 그런 거 좋을 거 없죠. 그래서 현금이 어떻게 늘었느냐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고를 하는 게 현금 흐름표예요. 이런 거 물론 몰라도 됩니다만 시험 문제에서 한번 등장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단어를 바꿔가지고 막 틀린 지문으로 내기는 부담스럽겠지만 이런 지문에 대해서 한번 구경해 두시면 또 나오더라도 문제 풀 때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을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등장했으니까 이런 지문들, 이런 단어들 구경이나 해놓자. 됐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절에 대한 핵심 기출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